자, 교재 제4조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자, 지금 이 법 제4조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단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파트에서 한 문제 내지 두 개는 반드시 나오는데, 여기서 틀리면 자존심 상하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려운 게 첫째 줄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때 위원회 세 글자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전달하기를, 이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지금 위원회 세 글자에 동그라미 하셨죠. 왜 동그라미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큰 일이 있으면 위원회부터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막 돌고 있으면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런 거 있는 줄 아시죠? 세월호 사건이 생기니까 세월호 대책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겠죠. 그래서 큰 일이 있으면 위원회부터 만드는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국가의 정책으로서 중요하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일단 동그라미,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의 동그라미. 자, 이를 국토교통부를 동그라미 한 이유, 시도에 하면 틀려요. 시도 X 표시하시고,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니까 옆에다가 두어야 한다 X까지. 가볍지만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행할까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시도에 둘 수 있고 이래 놓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그 다음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두어야 한다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데,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 모두 몇 개?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죠. 자, 심의하는 것 기억.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요한 단어 자격 취득 밑줄. 2번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의 밑줄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밑줄. 그리고 중개보수의 변경까지 밑줄을 꺼놓고, 거기 디귿 리얼은 이제 순서가 리얼 디귿하고 바뀌어져 있는데 뭐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렇게 암기를 하려고 그 디귿 리얼을 바꾸는데 법조문으로는 리얼이 먼저입니다.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네 가지가 중요한데, 이 네 가지는 네 가지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단골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익히셔야 되는데, 익혀야 합니다 하니까 어떤 분은 앞글자를 따가지고 공부, 손중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합니다. 그렇게 네 가지를 스토리로 기억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대통령이 누가 될까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돼도 되니까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합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한 거 기억하라고요. 중개업을 해야 순서를 바꿔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여기서 심의하니까, 지금 심의하는 사항 네 가지 앞글자를 따서 자중보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로 익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걸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고생하고 있잖아, 그죠? 자격을 취득해야만 뭐를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즉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하는구나, 이렇게 익히셔야 되고, 쓸데없는 것,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또는 자격 취소하는 사항 이런 거 심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둘을 준비를 하니까 항상 스토리로 네 가지를 익히실 것.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박스 밑에 2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줄 것입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누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이 자격 취득이 가장 중요한데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을 의결을 했는데 시도지사가 안 돼, 내가 알아서 그냥 문제 낼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를 구속합니다. 시험에 내고 싶겠죠.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하면 X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얼에서 거기 기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줄 것이었죠. 옆에다가 시도지사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 항상 문으로.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를 구속하는 사항이 중요합니다. 자, 4가지 심의사항 체크하시고 더 중요한 말이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를 구속하는데 자, 그럼 이런 심의를 하는 기관은 어떻게 만들까요? 2번 내려오면 구성. 자,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일단 동그라미 이거를 제외하고 하면 X예요. 시험에 그래 나온 바 있어요. 포함하여 줄 것입니다. 7에서 11명으로 구성합니다. 자, 이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이기도 하고 수업할 때마다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면 7에서 11명 하니까 줄 걸 때는 편안한데 이게 7에서 13명, 7에서 19명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어질어질하다고요. 그래서 아예 이 과목이 우리 중개사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법 쌤 생일이 7월 11일이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고정 딱 시키셔야 돼요. 7월 11일. 누구 생일이라고요? 중개법 생일이에요. 그 중개법 과목이니까 또 뭐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이런 거 묻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7월 11일 숫자를 고정합니다. 그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자, 제1차관에 줄 거 놓고 옆에다가 국토장관이 된다. 이렇게 문제 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국토장관 X 표시할 것.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장관이 임명하는데 자, 거기 전문가들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 뭐 4급 이상 공무원, 부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게 박스 바로 위에 보면 국토장관이 임명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위원장은 누구지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잖아, 그죠? 그래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 임명은 국토장관이 임명합니다. 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박스 밑에 4번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줄 걸까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연임하는 조건은 없다. 그래서 딱 2년만 하면 위원들을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까지는 가볍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4번 밑에다가 받아쓰기 하기를 받아쓰기 할 필요 없다. 오른쪽 3번 올라가면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위원장의 직무. 여러분 위원장 누구라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데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때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줄 걸까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자, 그러면 위원장이 있다가 위원장이 못하게 되면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신 회의를 진행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를 여러분한테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이러면 얼마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느냐고. 그래서 밑에다가 부위원장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부위원장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가 그래 싹 따라다니면 막 딸려 들어간다니까요. 위원장이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하면 틀립니다.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합니다. 4번 위원회 운영 그리고 5번 간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강도 있게 보시면 됩니다. 6번 살짝 어렵습니다. 6번에 밑줄 껐습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하여 자 제척의 동그라미, 기피,
동그라미 회피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세 글자를 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제척 깊이 회피는 이런 뜻입니다. 주목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재판장이라고 칩시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거는 사람을 원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데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제가 재판장이 판단을 하는데 한쪽이 예를 들어서 원고가 재판장하고 부부관계다. 그럼 이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느낌 오죠? 재판하는 재판장이 그 한쪽 당사자의 부부관계다. 그럼 자기 유리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원고는 재판장하고 가족이면 그 재판을 제척한다. 빠져라 이 말이에요. 회피한다. 비껴라 이 말이에요. 기피한다. 빠져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제척, 기피, 회피.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자 밑에 이런 사연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7에서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내용을 심의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말해요. 기억만 읽읍시다. 자, 박스 기억.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라면 단 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런 사람들은 제척한다, 기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억, 니은, 디귿은 읽을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저절로 빠져야 되는데 이제 안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넘기시면 넘기셔야 되는데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상단에 동그라미 3번 국토장관은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이런 위원들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면 해당 위원을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면 자기 이해관계 있는 자는 회의를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해관계 있는 자가 뻐쩍뻐쩍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해촉을 시켜야 되는데 해촉은 누가 시킨다? 국토장관.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국토장관이 해촉합니다. 까지가 까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4조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지금 보고 있었던 정책심의위원회에 답니다. 그게 특히 중요한 것은 심의사항은 중요했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드럽게 갑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내려가면 1. 시험 시행기관 찾았습니까? 자, 이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하느냐? 이건 알아야 안 되겠나요? 원칙, 동그라미, 밑에 예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은 누구?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2번 예외적으로 누굽니까?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해서 문제 냅니다. 자, 다시 원칙은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OX, X.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딱 잡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실시하는데 시도지사가 누구지요? 누구긴 우리말로 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이 시도지사죠. 지금 서울시장이 누구죠? 오세훈. 경기도지사 옛날에 이재명 이런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지사 등이 시험을 다른 데 맡겨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3번 하고 갈까요? 국토장관 또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시험을 칠 때는 시험 의결을 미리 거치는데 4번 동그라미 4번 별표 그때 지금 말했던 시도지사 등은 자격시험 업무를 협회 동그라미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도지사 옛날에 이재명 이런 사람이 시도지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맡긴대요. 어디 맡긴대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지금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밑에 살짝 적기를 대학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대학 X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학 하면 뭐가 확 와닿는가 하면 대학 입시 대학 시험이 눈에 확 들어요. 대학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 치는 기관은 3개. 동그라미 있죠?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거기 대학이 없다는 걸 표시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원서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시험이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 세 가지 보셨고, 자 2번 출제위원. 자 여기서 살짝 조심한다면 주목합니다. 시험위원회 위원은 뭐를 하지요? 시험위원회 위원은 이런 중요한 네 가지를 심의한다 그랬죠. 그때 위원들은 대학에서는 부교수 이상 변호사, 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서 7에서 11명으로 구성한다면 지금 나오는 위원은 출제위원이에요. 그래서 시험위원회 위원하고 다르죠. 이걸 대충 보면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는 출제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제위원은 뭐 하는 사람이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잖아. 시험 문제를.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시험시행기관장은 거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자, 시험시행기관장이 누구죠?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시험시행기관장.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시험에 뭐라고 내고 싶을까요? 출제위원은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하면 틀린다고. 이거 하나를 까칠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의식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누가 임명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큰 3번 응시 자격 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도 참 많이도 수업했지만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시험 잘 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는데 시험 칠 자격이 있나요? 왜 있나요? 왜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렸고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요. 틀렸고 결격 사유 있어도 시험 칠 수 있으니까. 그죠? 옛날에 시험 치는 자격은 이랬어요. 시험 치는 날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 옛날에 뭐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못 쳤겠지. 20살이 안 되면 못 쳤겠죠. 지금 이런 규정이 다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다는 말은 응시 자격은 누구라도 시험 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누구라도. 그죠? 예를 들면 5살짜리 어린애도 응시할 수 있다. OX. 그럼 O입니다. 그 O 하기 싫죠, 지금. 5살 어린애도 응시할 수 있는데 걔는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어린애 화내는 수 생겨요.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히 자격증이 나가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근데 5살짜리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여러분한테 와서 5억에 전세 들어가실랍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중개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른다? 결격사유자라고 부른다고. 자, 다시 정리하면 결격사유자도 응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도 될 수도 있다. 그 대신에 중개업은 못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여인들 와서 살림 많이 살고 있죠.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그래. O. 베트남 응시할 수 있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뭘 모르기는 또 뭘 몰라. 한국말 다 알아듣는 여러분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는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긴 하지만 되겠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죠? 그런데 그 베트남 여인이 합격을 했다면 자격증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당연히 나간다니까. 그 말을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보고 1시간씩 웃는 자 있습니다. 입 벌리고 웃는 자, 피한정호견인.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 피성년호견인. 우리말로 하면 맛이 갔는 자예요. 살짝 갔는 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그래. O. 그 대신에 합격을 하더라도 중개업은 무리죠. 그런 자가 결격사유라니까요. 중개업을 못할 뿐이지 시험 치는 데는 전혀 차이 없잖아, 지금. 그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 딱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다 알아듣고도 답은 다른 데 가가 팍 찍는다고. 그래서 자격은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를 이렇게 강조했는데 못 치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험에서 반드시 짚어야 돼.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자격이 취소된 후 줄꼬고 동그라미 3년에 합니다.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가 돼버렸지. 취소된 자를 내년에 다시 시험 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못 친다?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넘어가면
상단에 2번 시험 시행 기간장은 시험에서 줄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줄 거 놓고 자 부정 행위를 한 자는 바로 밑에 처분이 있었던 날 그것도 중요해요.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몇 년 동안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데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을 위로 싹 뽑아가지고 시험 있었던 날 하면 틀려요. 시험 치는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시험 예상입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못 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첫째 누구? 잡으셔야 돼요. 누구?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얼마? 5년간 제한을 합니다. 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사람 두 사람 딱 잡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 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OX. 중개보조원 안 돼요. 어차피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는가 싶지만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이건 중개보조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행위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이거는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OX. 아, 이거는 O예요. 그런데 이거를 5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개보조원이 된다면 X 하는 사람이 50% 나옵니다. 50%.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을 하되 자격증은 없으니까 보조원밖에 안 되는 거지 뭐. 그죠? 아, 이거를 이해는 시켜놓고 필기도 잘해놓고요. 답을 다른데 찍으니까 자기 것으로 꼭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치지만 중개업도 못 해요. 결격 사유니까. 근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5년 동안 시험은 응시할 수 없지만 중개보조원으로 바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적시까지 막 나눴어요. 뭐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는데 적시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X 확 하고 싶어진다고 지금. 적시 중개보조원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꼭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이런 게 보이잖아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밑에 상단에 기출조문 자격이 취소된 자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결격 사유니까. 그런데 부정행위자는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지. 시험을 못 치니까.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다?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있다. 표시합니다. 그 다음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 그랬다? 결격사유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다. 그죠? 그 있다에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설마 되겠나? 자꾸 이런 식으로 설마 하고 따라 들어가면 내년에 다시 공부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그죠? 누구라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이게 그죠? 이렇게 이제 사회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죠?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대기업의 입사 원서를 보면 뭐 만 20세 이상으로서 뭐 군대를 필한 자, 군대를 필한 자란 말은 남자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모 단정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그 용모 단정한 자 이런 것도 있었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용모 단정한 걸 어떻게 판단하는데, 그죠? 코를 뭐 손을 대야 되나 안 대야 되나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황당한 입사 조건이 지금은 보시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냥 원하는 자 응시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학력, 뭐 남자, 여자, 전공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일단 응시 자격은 다 주고 그 대신에 필요한 사람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뽑으면 될 거 아니라 그죠? 응시 자격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용모 단정한 자 이런 말이 이제 다 없어졌다니까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합니다.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단 요 두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단다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요하게 잡으셔야 되고. 지금 이 공부하시면서 난 여기 하나 해당되네. 그러면 어차피 끝나긴 끝나지만 이번 시간에 보따라싸가 가야 돼요. 공부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내일부터 안 오는 사람은 여기 둘 중에 하나 해당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못 치는 사람은 두 사람 딱 있습니다. 자, 이제 응시 자격을 알았으면 시험의 시행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OX. 자, 다시 교재 보고 있습니까? 2번에 1번,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X예요.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그 이상의 동그라미. 아니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이런 소리가 있으면 날새요. 왜 날새는가 하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이 뭐가 있죠? 미치겠다 민법, 괴롭다 괴롭. 이게 1차 과목이에요. 안 괴롭나요? 안 괴로운 분은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해봐요 얼마나 괴로운지. 자, 1차 과목에 미치겠다 민법, 괴롭다 괴롭. 2차 과목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죠? 그렇지. 아니 제가 묻는데 자기가 설사 공법을 좋아하더라도 그죠? 제가 물으면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과목 중개사법 이래 되는데 공법 이렇게 대답한 사람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쳐다봤어요. 원래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중개사법이 제일 좋아해야 되죠. 제가 물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목을 뭐라 부른다? 공시세법. 그리고 공포의 공법이 있어요.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공포스럽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시험은 동시에 같은 날 시행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한 번 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모든 국가고시는 1차에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를 치는 게 모든 국가고시예요. 주택관리사 시험 이렇게 해요. 7월 달에 1차 시험 쳐요. 그럼 한 달 뒤에 발표 나겠지. 그럼 이제 합격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만 모아서 2차를 치는 거예요. 모든 국가고시는 그래 되어 있다고. 근데 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는 구분되지만 동시에 시행하니까 언제든지 1차 시험 치고 2차를 칠 수 있으니까 시험은 1회 시행한다라고 법에 안 돼 있다고요. 1회 이상 시행한다. 이상의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됩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줄 거야 되죠. 항상 이런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한다?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해당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계시지만 원래 시험 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의결을 하면. 그죠? 아까 위원들이 몇 명이었죠? 5에서 7월 11일이죠. 7에서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반수로 의결하면 원래 시험 없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2년마다 한 번씩 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평가하자 이렇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격 취득에 관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심의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걸 심의한다니까. 자격 취득에 관한 것. 그때 주의해놓고 또 굳이 설명해 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 1번 국토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할 때 요거 의결을 받습니다. 방금 했지만 2번 해당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 여기서 의결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니까 거기 1번, 2번은 잘 봐놔요. 그 1번, 2번을 묶어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크게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 4가지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 중요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이제 다시 교재는 추가로 설명해 줬죠. 자, 이렇게 시험을 시행할 때는 2번 응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때 만약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시험 칠 때 수수료 얼마입니까? 1번 줄 것이야 돼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지자체 조례 왜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근데 만약에 국토장관이 실시하면 어떻게 된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그거 별로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자, 중요한 게 이렇게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준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려가면 3번 응시 수수료의 반환 찾았습니까? 반환의 동그라미.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대학이라든지 어떤 입사시험에 보면 원서 제출할 때 수수료 내거든. 그죠? 근데 이거는 응시하지 아니하면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든 시험이나 대학 원서에 보면.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접수했다가 자기가 응시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돌려준다가 뜻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환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얼마를 반환해 주나요? 궁금하지 않나요? 3번의 첫째 줄 시험 시행 기관장은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하면 잘못 냈다면 시험 시행기간의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럴 때까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응시 원서 접수를 취소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잘못 받은 건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그건 말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이 잘못해서 뭐 더 냈거나 이랬으면 당연히 다 돌려줘야 된다. 시험 시간 귀책 사유.
그 다음부터 잘 봐야 돼요. 1, 2, 3. 자, 1번.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몇 프로 돌려줍니까? 100% 돌려줍니다. 전부 동그라미. 2번.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자,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줄 거놓고 몇 프로? 60% 반환해 줍니다. 3번 별표. 마감일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이라는 거 두 개 동그라미 해야 돼요. 마감날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요.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때부터 시험일로부터 10일 전까지는 50%를 돌려준다라는 게인데 금액에 돈의 문제가 아니고 반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고 그림으로 봅니다. 이 그림 이렇게 그릴까요? 자, 8월 중순에 되면 학원에서 오늘 접수 마감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접수 마감일이 있으면 마감하기 전에 원서를 낼까요? 마감하고 난 뒤에 낼까요? 마감하기 전에 원서를 내죠. 자, 마감일 전에 원서를 접수했다가 나 안 치겠어 하고 요구하면 몇 프로 돌려준다? 100% 반환합니다. 이제 마감됐습니다. 마감이 되면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요거 중요하다니까요. 다음날부터 7일 내로 반환을 요구하면 몇 프로 돌려준다? 100분의 60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날부터 7일 내로면 100분의 50을 돌려줍니다. 라고 돼 있던 법이 지금 방금 줄 것이었죠. 그 다음 7일이 아니고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으로 바뀌었어요. 이때까지 하면 얼마는 돌려준다? 50%는 돌려줍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하는 거다, 유리하게 하는 거다. 유리하게 하는 건 기억해놔야 돼요. 항상 법조문이 유리하게 바뀌면 출제자는 이거 내용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준다니까요. 자, 그러면 원래 시험이 대략 언제래요? 10월 29일 토요일로 일정이 대략 잡혀있죠.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곧 나오지만 확정은 며칠 만에 해준다? 90일 내로 확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10월 29일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10월 29일은 9월 29, 8월 29, 7월 29일까지는 확정을 해주겠죠. 그러면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이면 10월 19일까지는 반환을 요구하면 50%는 돌려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 전까지 7일이었어요. 이게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이니까 유리하게 바뀐 조문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살짝 주의한다면 반환해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감일로부터가 아니고 다음 날부터 7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날로부터 7일 내로 체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도 납부됐고 수수료의 반환도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받으려고 지금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 그죠? 자, 그럼 자격증 교부는 어떻게 할까요? 1번 내려가면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합니다.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교부해야 한다에 줄 거 놓고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했는 거하고 줄 거 넣은 거 연결하면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교부하여야 한다. 이거를 언제든지 시험에서는 뭐라고 물을까요?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교부한다. 들어가면 틀려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아니고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교부하는데, 자, 다시 시도지사가 누구죠?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도지사 옛날에 이재명 이런 사람이 시도지사잖아. 그죠?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서울에 앉아 계시지만 내 주소가 경기도 용인으로 돼 있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주소가 경기도로 돼 있지만 합격하면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습니다. 시험은 서울에서 치고 서울에서 공부하더라도 자기 주소지가 있는 시도지사가 교부하니까, 자, 내가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시장 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받겠지. 그럼 이렇게 이웃에 같이 앉아 있어도 니는 경기도지사가, 니는 시도지사가 이런 사람이 나오겠죠. 어쨌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그때 2번 별표 잘 틀리니까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자격증 언제 교부한다고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거기를 동그라미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것도 알아보기 좋게 그림으로 볼까요? 자, 지금 10월 29일 시험 치는 날이라고 일정이 잡혀 있죠. 여러분 대다수는 시험에 응시하실 거예요. 자, 법에 한 달 내로, 그럼 11월 29일이죠.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다수는 시험에 응시하면 대다수는 합격하시겠죠.
다는 아니고 대다수는 합격하시겠죠. 이렇게 합격이 되면 이날로부터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하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 들어가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12월이 되면 벌써 자격증 손에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실무교육 좀 곧 공부하겠지만 3박 4일 수업 딱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 연말에 벌써 사장님 되는 분이 나온다고 계공사 등록한 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자격증은 언제 교부한다고요?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교부한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시험에서는 뭐라고 내는가 하면 시험일로부터 1개월 하면 털리잖아 지금 그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시험일로부터 아니라는 걸 조심하라고 별표.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그때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전산 처리한다. 읽으시면 되고. 자, 이제 큰 2번. 자격증의 재교부입니다. 자격증 여러분 왜 재교부 받을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받는 건 상식이죠. 자, 1번.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줄다 껐습니다. 누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결국은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에게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럼 서울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 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제주도 왜 갔죠?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제주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더라도 제주도에서 잊어버리게 돼 있잖아. 지금 일을 거기서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고 제주도에서 자격증을 잊어버리면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누가 처리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받습니다. 그때는 동그라미 2번 공인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별지 사후 서식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때 바로 밑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있다. 그런 게 시험에 들어요. 자, 자격증 새로 받을 때 수수료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적기를 자격증 처음 교부 적어놓고 옆에 X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처음 받을 때는 수수료 있다 없다? 없어. 그죠? 왜 없을까요? 수수료 그때는? 시험 칠 때 원서 낼 때 수수료 냈잖아 지금 그죠? 합격하면 받으려고 냈으니까 합격하면 자격증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는데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있습니다. 내려가면 3번. 자, 별것도 아닌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격증의 대여동. 단순한 문제인데 자격증에 관해서는 매번 나오는 것. 1.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할 수는 없다. 빌려줄 수는 없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이런 걸 시험에 물을 때는 양도 대여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묻지 않습니다. 그래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양도 대여하면 제재가 뭘까요? 줄 것입니다. 밑에 주의. 자격이 취소되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게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 양도대여는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는 반드시 취소되고 더하기 1년에 1,000이라면 빌려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빌려서 하는 자가 100% 있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래서 받아서 하는 자도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만 원. 제재가 똑같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빌려서 하는 자는 자격이 취소라는 말이 거기 없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 그죠? 옆에다 자격 취소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빌려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격이 취소되고 더하기 1년에 1,000이라면 빌려서 하는 자는 자격 취소가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자기 것도 없는데 뭘 취소시켜? 그래서 취소는 안 되지만 더하기 1년에 1,000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무조건 1년에 1,000입니다. 자, 그때 동그라미 3번 내려오면 이것이 별표 줄 쫙 긋습니다. 법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역시 위반하면 얼마? 1년에 1,000. 이거를 유사명칭 위반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자격증도 없는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하고 명함지 찍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겠지. 그거를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1년에 1000 그 말이에요.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판례도 아주 재밌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넘어가서 상단에 판례 4번 보고 있습니까? 자, 4번 보니까 줄줄 보십시오.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즉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이렇게 나오죠. 재밌다는 뜻은 자, 자격증이 없는 자, 무자격자가 명함에 영업을 합니다. 뭐라고? 부동산 뉴스 해놓고 대표자 김갑동 이렇게 이제 명함을 쓰면 여러분 여기에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명함을 주는 걸 받았다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라는 게 지금 판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이렇게 명함을 사용하면 뭐에 처벌하겠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란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은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게 판례니까 시험에서 중요하고 여기에 거기 줄 것일 때 부동산 뉴스 대표 줄 것이었죠. 이꼴 부동산 카페도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온 바도 있어요. 이것도 영어로 또 나왔어. 이것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저래 써도 된다 안 된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써도 되잖아요. 공인사로 봐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없는 자가 저래 쓰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없이 이제 시험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없이 난 중개업은 해야 되겠다. 그럼 부동산 뉴스 뭐 컨설팅 대표자 명함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걸리면 1년에 1000이니까 반드시 밑에 뭐 적어야 된다. 가로 열고 공인중개사는 아닌 요래 적어놔야 돼요. 명함에 쪽팔린다 안 쪽팔린다? 쪽팔리죠. 그래서 더러워서라도 합격하셔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고는 이래 적어도 관계없잖아.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보여도 관계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러워서라도 꼭 합격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 대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유사명칭의 판례까지 보셨다면 오늘은 요거 합시다. 30페이지 사무소 개설 등록이 오리지널 본론인데 요 등록을 하기 전에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까지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3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등록에 동그라미를 딱 찍어 놓으시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드디어 영업을 하는 절차인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받아야 될까요? 교육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중요하게 여기죠. 교육까지는 하고 마무리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은 교육은 제목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색하시면서 동그라미 하세요. 첫째 무슨 교육이 있다? 그렇지. 실무 교육이 있다. 또 연수 교육이 있다. 제목 동그라미입니다. 또 직무 교육이 있다. 교육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교육 3가지 제목에 동그라미 한 이유는 옛날에 교육은 실무 교육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개가 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개공사 등에 대한 교육은 실무 교육만 있다. 그러면 X예요. 제목부터 3개 잡으셔야 되고. 자, 교육이 이렇게 도입이 되는데 연수교육을 왜 도입했는가 하면 법률이 변경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연수교육을 도입합니다. 연수교육이 왜 도입했다고요? 법률이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서 알죠? 부동산에 관련되는 우리 법이 자주 개정이 됩니다. 이거는 아시죠? 원래도 벌써 개정된 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법이 개정이 되는데 옛날에 실무교육만 있을 때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실무교육만 받고 나가서 중개업을 하는데 공부할 때는 법이 바뀌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하고 있을 때는 법이 뭐가 바뀌는지도 잘 모르고 또 막 찾아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틀린 내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법을 도입하기를 연수교육을 도입해서 법이 바뀐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수교육을 도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 정도 느끼셔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연수교육하면 법의 변경, 요게 딱 들어와야 돼. 요게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직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랬어요. 자격증이 없지만 나는 중개업의 체질이니까 중개업을 좀 하고 싶소.
하고 중개사무소에 가면 사장님이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개업의 중자도 모르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중개보조원도 뭐는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하고 도입이 됐습니다. 자, 요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만 알아도 교육의 큰 부분이 끝납니다. 연수교육을 왜 한다고요? 법률이 변경된 것을 가르칩니다. 직무교육은요, 중개보조원에게만 적용합니다. 자, 요거 잡아놓고, 그래도 실무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올라가면, 실무교육의 대상자와 실시권자가 있는데, 자, 1번 박스 바로 위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동그라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이 교육은 전부 누가 시킨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실무교육을 공부하는 데서 시도지사라고 돼 있지만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는 누가 하고 연수교육은 누가 하고 직무교육은 누가 하고 만약에 법에 그래 되어 있으면 여러분 공부량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아예 교육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딱 자릅니다. 이거를 국토장관이 실시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박스 1, 2, 3, 4 나오는데 1, 2, 3, 4로 딱 떨어지니까 상식적으로 중요하잖아. 그죠? 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 법인인 경영사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사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이 1, 2, 3, 4를 가만히 보시면요.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 있는 대로 1, 2, 3, 4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봐요. 중개업을 하려면 전부 다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첫 번째 중개업을 한 사람 누구? 개공사. 등록을 신청하면 개공사가 되잖아요. 두 번째, 소공사가 중개업을 하는 자잖아요. 세 번째, 법인의 사원, 임원. 네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 다섯 번째, 중개보조원도 중개업을 하잖아. 그죠? 근데 중개보조원만 거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박스에 있는 대로 1, 2, 3, 4가 교육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안 되는 사람이고 중개업을 하려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딱 한 사람 빠져요. 누구? 중개보조원. 왜 빠져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지. 1, 2, 3, 4 이렇게 암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암기하면 또 돌았으면 말개진다니까 지금. 그죠? 중개업을 하려면 원래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중개업을 신청하기 1년 전에 받아야 돼. 1년 전에. 그죠? 자, 1년 전에 받아야 되는데 거기 나오면 박스 밑에 2번 실무교육의 면제가 있어요. 굳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거나 하고 1년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소공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2번 소공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의 동그라미 해놓고 신청하거나 다시 소공사로 고용 신고할 때는 면제된다 이랬어요. 그럼 동그라미 했는 거에 공통점이 뭐죠? 1년 내로는 면제해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라고요? 1년. 그럼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기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등록을 하고 싶어. 사장이 되고 싶으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무교육을 받고 개공사가 됐겠지. 그래서 중개업을 하다가 6개월쯤 돼서 그만할 수 있다 없다? 그만할 수 있잖아요. 폐업 내고 나는 이번엔 소공사로서 취업할 거야. 그럼 소공사 되는 자도 아까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가 돼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안 됐으면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합시다. 여러분은 바로 등록할 사람도 있지만 나는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로 좀 근무 좀 하다가 훈련 좀 받아서 등록할 거야. 이런 분도 이 자리에 많죠. 그죠? 자, 그럼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무교육 받고 소공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한 10달쯤 되니까 이제 하산해도 되겠어. 내가 내 이름으로 등록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무실에 사표 내겠죠. 사표 내고 개공사로 등록하려면 원래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별도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1년 안에는 받을 필요 없다고. 유효기간이 얼마다? 1년. 그럼 거의 면제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면제 막 공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교육은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받을 필요 없다. 이게 유효기간이에요. 자, 실무교육의 이수와 시간 요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에 1번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부동산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목적으로 시간은 28에서 32시간. 그래서 실무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28에서 32시간인데 이 시간에 관한 문제가 들어올 때가 이제 여러분이 어질어질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32에서 44시간을 이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막 시험이 막 따라 들어간다고요. 좀 이따가 암기법 할 거예요. 일단 28에서 32시간을 이수하고 자 넘어가면 직무교육, 연수교육인데 연수교육부터 하고 올라갑시다. 연수교육은 3번 1번 개공사와 소공사, 개공사 동그라미, 소공사 동그라미 실무교육을 받은 후로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배우는 것. 연수교육은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법이 매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몇 년마다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한다고. 누가 한테 실시한다? 실무교육을 받은 자들한테 실시하는 거잖아. 그죠? 실무교육 받은 자가 누구죠? 개공사, 소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때 이 연수교육은 독특하게 안 받으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연수교육은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3번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때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기 2개월 전. 자, 2개월 전에도 동그라미 놓고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렇게 딱 기억하죠.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실시한다고요? 2년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실시할 때는 다음 달에 실시합니다라고 통지해줘야 되잖아. 그죠? 얼마? 2개월 전에 통지하니까 숫자가 연수교육은 2자하고만 노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고정을 안 시키면 2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막 이런 문제 들어가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아예 숫자가 뭐하고 논다? 2하고만 논다라고 딱 잡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연속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가 막 가면 따라 들어가는 것을 연속한다. 연수하면 뭐가 보인다? 2. 그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합니다. 내려가면 큰 2번. 자, 2번의 1 내용. 중개와 관련되는 법제도의 변경이 딱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변경 들어가면 무슨 교육이다? 연수교육. 시간은요. 12에서 16시간을 받습니다. 12에서 16시간.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직무교육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직무교육 대상자 누구라 그랬죠? 1번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이거 체크하시고 1년 이내에 모든 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자, 여기는 재밌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거기 줄을 딱 끊어놓고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여기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지금 나오지만 3, 4시간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오전 수업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안 나오시고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도 된다는 게 독특하게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수업 하는데 그 바쁜 오세훈 시장, 이재명 도지사 이런 시도지사가 안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바로 밑에 교육시간은 얼마? 3에서 4시간. 시간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직무교육이 몇 시간이죠? 3, 4시간. 그래서 3, 4시간이면 오전 수업하고 끝난다 이 말이잖아. 도시락 안 먹고 끝나는 거예요. 3, 4시간 만에 중개보조는 끝나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3, 4는 얼마? 12 찾아내겠습니까?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이에요. 실무교육은 12 더하기 16 얼마? 28 찾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모의고사나 본고사에서 무슨 교육은 몇 시간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게 스르륵 지나가면요. 요게 나올 때가 제일 헷갈리니까 시험지에 딱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자, 다시 묻습니다. 직무교육은 몇 시간? 3에서 4시간. 연수교육은 3, 4, 12 잡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12 더하기 16 얼마? 28 잡아놓고 32시간이 교육시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지에 적어놓고 그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시간 잡으셨고 자, 쭉 내려가면 4번 제일 밑에 큰 4번 제목에 줄 것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지침을 수립해라. 지침 수립 동그라미. 자, 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자, 서울시장이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된다고 교육 지침을 마련한다 이 뜻이에요.
중요한 게 교육 지침은 누가 마련한다?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4번, 1번 국토장관은 이렇게 나가니까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전국이 똑같이 하라라고 교육 지침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때 지침에는 밑에 박스에 보면 자, 기어 교육 목적 똑같이 해라. 대상, 과목, 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출결 확인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전국적으로 유지하라라고 지침을 마련하는데 시험에서 수강료도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바 있어요. 아, 그래서 수강료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구나. 그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 가볍게 보면 되죠. 참고로 여러분 앞으로 중개업을 하려면 무조건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실무교육 몇 시간요? 28에서 32시간 받으러 가는데 교육비가 대략 15만 원 좀 들어요. 그 수강료도 똑같이 하는 전국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12에서 16시간이니까 1박 2일이죠. 하루 받으면 8시간. 그 다음에 오전 수업하면 12시간인데 온 김에 다 받으면 이틀 받으면 16시간이에요. 수강료 대략 7만 원 좀 돼요. 누가 받는다? 자기들이 내고 받겠지.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3, 4시간인데 대략 5만 원쯤 돼요. 이게 수강료예요. 이 수강료는 서울이 다르고 제주도가 다르고 하면 안 된다고. 전국이 똑같이 하라고 뭐를 만든다? 지침을 마련한다. 누가 마련한다고요? 국토장관이. 그 정도.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교육은 세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죠. 자, 올라가면 5번 넘겨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찾았나요? 그래서 제목 줄 딱 끊으시고 별로 설명할 거 없잖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이다. 자,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은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이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세 사람 줄 딱 꺼놓고 중개업을 감독하는 사람은 모두 다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험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등록관청도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그리고 OG. 그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큰 2번밖에 없어요. 교육비를 지원한다.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교육 경비는 누가 내야 된다고요? 자기가 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요 교육은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요거는 생생용으로 시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한 번도 실시 안 했습니다. 이 법이 도입된 지가 10년쯤 됐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하는 거 생각하니까 교육비 내주기 싫은가 봐, 국가가. 그죠? 근데 사실은 국가가 내주기 싫다기보다는 전국의 개공사업 중개보존 다 모아놓고 교육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이렇게 법조문으로만 들어와 있지 지금 현장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만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준다까지 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 세 가지예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뭐 하죠? 사무소 개설 등록. 드디어 이제 영업을 하는 절차로 접어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단원의 본론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1.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려고. 2번, 중개업을 하려고. 답이 몇 번?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려고 지금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중개업을 하는 절차가 다음 주에 개설 등록. 아주 단원이 중요하고 재밌습니다. 오늘은 교육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